잘 지내고 계시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 후포에서 작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4쪽 단원의 길잡이부터 79쪽 학습 활동까지 살펴보는데요. 80쪽 성찰카드 만들기는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이 시 작품이기 때문에 시의 이론 조금만 우리 1학기에 배웠던 거 일부만 잠깐 확인하고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쪽 단원의 길잡이부터 확인할게요. 학습 목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성장을 다룬 문학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두 번째,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성장을 다룬 문학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동해바다 작품을 통해서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니고, 두 번째는 우리 소설 작품 살펴보면서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면서 문학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살다 보면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갈등을 겪고 있나요? 그것이 어떤 것이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도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간접 경험합니다. 특히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이나 갈등이 잘 나타난 작품을 읽으면 우리의 삶을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바다를 보며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담긴 시와 성장 과정에서의 갈등을 다룬 소설을 감상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삶을 성찰해 봅시다. 한 뼘 더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소단원 열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74쪽입니다. 동해바다 소단원 열기 내용 한번 볼게요. 학습 목표 확인합니다. 시를 감상하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하였는데 학생 2명이 있어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가장 뿌듯한 일이나 가장 후회되는 일을 말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 여학생은 체력을 기르려고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것이 뿌듯해 라고 하였고 남학생은 용돈을 계획 없이 써서 낭비한 일이 후회돼. 여러분은 혹시 기록할 것이 있습니까? 적을 게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고 특별히 적을 게 없으면 생략이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75쪽입니다. 두 번째, 바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바다 사진을 보면서 여름방학이 되면 더위를 피해 떠나는 우리 가족의 바다 여행이 떠오른다.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적어보세요. 푸른 바다를 보면 가슴이 탁 트인 것 같다. 되게 넓어 보이고 맑아 보이고 희망이 느껴진다 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나는 만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의 이론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시란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운문 문학이란 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했고 시의 3요소,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말을 서로 달리할 수 있는데 주제라고 해도 되고 의미성이란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주제라고 하고 의미적 요소 또는 의미성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요.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인데 글자나 어구 등을 반복해서 형성할 수 있고 음악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음악성이란 말을 쓰고요. 세 번째 심상은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모습이나 감각,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회화성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음악성, 의미성, 회화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주제, 운율, 심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의 이론 중에 시의 특성이란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3요소를 바꾸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음악성 그러면 시의 독특한 운율을 가지고 있으며 시는 일정한 가락이 느껴지는 거 음악적 요소를 음악성, 운율이란 표현을 쓰고요. 함축성 그러면 시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보다 함축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함축적 의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회화성 그러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적 화자 그러면 시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내세운 인물인데 서정적 자아, 시의 화자, 시적 자아라는 말도 씁니다. 시 속에 나가 들어가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을 쓰고요. 나가 안 드러나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라는 말 씁니다. 시적 대상은 시적 화자가 시 속에서 바라보는 대상. 그리고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가 처해진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역사적, 사회적인 상황. 네 번째, 시적 화자의 태도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갖는 다양한 감정이나 기분, 생각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비애를 느끼거나 안타까움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는 것 정도. 그래서 시의 이론은 그냥 확인하는 것 정도 하시고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림 시인을 소개합니다. 1936년 4월 6일에 출생한 시인으로 충청북도 충주 출생입니다. 가난한 민중의 삶을 다룬 시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는데요. 농촌의 현실을 소재로 하여 농민의 소외된 삶을 그린 농무를 발표하면서 민중 시인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합니다. 시집에 농무, 남한강, 가난한 사랑 노래 등이 있습니다. 작품 해설 살펴보는데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 본문 내용은 그리고 학습활동의 내용은 꼼꼼하게 교과서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의 태도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화자는 널따란 동해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옹졸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바다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남의 잘못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대어서 비판하는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의 잘못은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잘못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좀 비난하게 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럽고 나한테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남들이 보기엔 좀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소재가 이제 동해 바다를 보면서 바다처럼 좀 너그러워야겠다.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고 나한테는 엄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76쪽 문제 먼저 볼게요. 다음은 바다를 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화자가 갖고자 하는 삶의 태도에 주목하여 시를 감상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 이 시 속에 드러나는 특징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봅니다. 동해바다 후포에서 신경림 시인의 작품인데요. 후포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제시해서 작품의 사실성과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시적 화자가 후포에서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작품입니다.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이련의 내용이고요. 이연을 살펴보면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지금 이연으로 되어 있는 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친구가 원수보다 그런 비교격 조사인데요.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미움의 정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우면 원수보다 더 밉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티끌은 아주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거, 친구의 아주 작은 그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맷방석 그러면 옛날에 두부 갈 때 쓰던 그 맷돌 밑에 까는 지프로 만든 방석을 말합니다. 그 작은 친구의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보였다가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지금 친구의 작은 사소한 잘못을 아주 크게 여기는 과장법 그래도 되는데요. 지금 티끌이 맷방석만하게 더 커졌다가 동산, 작은 산처럼 보인대요.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크기가 커지거나 확대될 때 우리가 점층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점층법이 드러나 있고요. 친구의 잘못을 아주 크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잘못된 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이 어렵고 각박하고 힘들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세상 사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더 크게 해석하게 되고 잘못하게 된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한테는 너그럽고 대조되는 대조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이중적인, 이기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 써도 되고요. 돌처럼 그러면 직유법인데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그래서 돌처럼 화자의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련에서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는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연을 보면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동해 바다는 중심 소재이면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 자아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소재입니다. 널따란 바다처럼 직유법인데요.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바다의 속성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거 너그러워지고 싶고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똑같이 직유법인데요.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바다의 속성, 포용력 있는,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태도를 내가 본받고 싶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담고 싶은 바다의 모습으로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또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은 단련시키고 꾸짖고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원래 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뒤로 뺐잖아요. 도치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신이 갖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에 대한 소망인가 하면 바다처럼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태도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갑니다. 교과서 76쪽 제목 아래나 왼쪽에 적어 놓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시의 종류, 시의 갈래라는 말 쓰는데요. 시대상 현대시이고 형식상 이연으로 된 자유시입니다. 내용상 시인의 감정을 적은 서정시이고요. 중심 소재, 제재는 동해의 바다입니다. 동해의 바다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한 작품입니다. 성격은 성찰적, 반성적이란 말 쓰는데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제는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의 태도를 갖기를 소망하는 작품인데요. 바다처럼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갖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자면 돌과 바다를 대조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쓸 수 있고요. 화자가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세 번째 자기 반성과 앞으로의 바람을 독백조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는데요. 돌 같은 경우는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라고 해서 자신을 돌에 빗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돌은 작고 단단하고 그래서 남에게는 좀 너그럽지 못한 그런 옹졸한 자신을 비유한다면 바다는 약간 너그러운 포용력 있는 모습을 드러내서 서로 대조되면서 내가 바다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화자가 자연물, 바다를 보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라는 말 쓸 수 있고 자기 반성, 그리고 앞으로는 바다처럼 너그럽고 포용력 있고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다가 억센 파도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나 자신은 그렇게 엄격하게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자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문학 작품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그 역할도 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가 바다를 보며 성찰한 내용도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본문 내용과 개관은 꼭 적어 두셔야 합니다. 혹시 메모 잘 안 되었으면 화면 다시 넘기셔서 살펴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자가 동해의 넓고 깊은 모습을 보면서 남에게는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태도를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갖고자 하는 삶의 태도, 남에게는 너그럽고 나에게는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겠구나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78쪽 학습활동 확인합니다. 오늘 79쪽까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내용학습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일을 화자 또는 시적 화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의 화자를 중심으로 하여 시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적어보면 되는데요.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한다면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 후포에 있습니다. 또 화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바다를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적어 두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목표 학습입니다. 1번. 이 시에 화자가 갖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남의 잘못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모습. 달리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워지는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적어주시고요. 2번. 2연에서 화자는 바다를 보며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바라본 바다의 모습과 성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바다의 모습은 넓다, 깊고 푸르다, 스스로를 억센 파도로 다스린다 라는 표현 쓸 수 있다면 화자가 성찰한 건 너그러워질 수 없을까?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없을까? 제 몸을 맵고 모진매로 채찍질할 수 없을까? 등을 떠올렸습니다. 바다의 넓은 걸 보면서 나도 너그러워져야겠다 라는 생각했고, 깊고 푸른 걸 보면서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포용력 있는 모습을 떠올렸고, 파도가 치는 걸 보면서 나는 좀 더 나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몸을 맵고 모진매로 채찍질할 수 없을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화자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기를 바라는지 말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태도. 그리고 2번, 시에 화자처럼 자신과 남을 대하는 태도를 성찰해 봅시다 라고 하고, 이 학생은 나도 친구의 작은 잘못을 크게 여겨서 친구를 미워한 적이 있어. 며칠 전에 빌려간 책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짜증을 냈어. 생각해보면 나도 그 친구에게 빌린 물건을 제 날짜에 돌려주지 못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한 일은 있고 친구에게 화를 낸 것 같아.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부분, 성찰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내 잘못은 잘 안 보이고 남의 잘못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떠올리면서 적어보시면 되고, 정 떠오르지 않으면 생략이라고 쓰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 찰시 예고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학교에서 볼 텐데, 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 소설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80쪽에 나와 있는 성찰 카드 만드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